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괜찮은 돌봄 노동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전반적인 앞서 이제 함선유 박사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돌봄 노동의 질적 문제가 왜 발생하는가, 가급적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이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미시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거시적으로 어떠한 그 과제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큰 이제 프로젝트 함선유 박사님도 그렇고 저랑 윤정현 박사님, 구미영 박사님께서 함께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대표로 발제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값 돌봄 노동이 지난 시기 확대되어 왔다라는 거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양적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죠. 최근에도 연이어 이제 뭐 여러 대통령 후보들도 일자리 몇 개 만들겠다라는 이제 선언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직면한 뭐 고령화라든가 아니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이 되돌릴 수 없는 하나의 그냥 삶의 경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이 들어가는 어르신들을 돌보기 위한 인력 수요는 끝없이 팽창할 이제 예정입니다. 돌봄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되면 확대되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이제 전망들을 하고 있고요. 현실은 돌봄 일자리의 대부분이 이제 90% 이상이 앞서도 우리 표에서 봤지만 여성들이 주로 이제 담당하는 분야이죠.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이제 여성들이 했기 때문에 그대로 시장으로 이제 옮겨서 여성들이 또 담당하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냐,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가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왜 남성이 더 참여하도록 하려면 이 돌봄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이루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여성들이 저렴한 노동력으로서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돌봄 노동의 가치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뭐 경제적인 뭐 일자리 몇 개를 넘어서는 사회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것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이제 말이 공공재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경제 주체들이 이제 공공재라고 한다면 정부가 혹은 뭐 사회가 공동의 노력으로 그 일자리들 혹은 서비스들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면 이제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일자리의 이제 대표적인 영역이기도 하고요. 공공재라는 말은 일단 이제 그 서비스가 만들어지거나 일자리가 존재하게 되는 경우는 그 혜택이 돌봄을 직접 받는 사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 사회 전체라 하면 이제 사회의 여러 경제 주체, 뭐 고용주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늙어서 뭐 연금을 받았을 때 연금 수혜자로서의 고령자 집단이라든가 여러 경제 주체들이 이 혜택을 건너 누리는 그런 것을 이제 바로 공공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택은 그렇게 많이 창출하는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제대로 혜택에 대해서 그 돌봄 노동자들이 직접 투입하는 노력에 대한 가치는 제대로 평가받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 저평가가 의미하는 바일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건 이제 거시 경제적으로 그런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미시적으로도 사실 돌봄 노동의 가치 저평가는 돌봄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들, 그 돌봄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노동자로서의 권리에 악영향을 미치죠. 지금은 사실 우리 경제가 우리의 그 사회보장의 성숙 정도가 많은 중고령 여성들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이 일자리에 나서고 있는 상황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이 사회보장 제도, 보편적인 소득보장 정책, 이 소득보장이 확산되면 될수록 사실 경제적인 필요에 따라서 이 일자리를 택하려는 동기, 수요는 줄어들겠죠. 앞으로 이렇게 저렴하고 열악한 일자리, 돌봄 일자리에 무한정 노동력이 공급될 거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직면한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내에 닥칠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민간에서도 사실 돌봄 일자리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돌봄 일자리들은 국가의 재정 지원 그리고 사업으로서 지침으로서 정책으로서 개입해서 만들어진 일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사실 우리가 앞서 함선유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그러한 많은 돌봄 노동의 문제들은 국가가 만들어낸 문제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정책 그리고 제도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질적 수준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달려 있겠죠.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정부가 어떤 부분을 책임을 져야 되는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가를 촉구하는 자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돈은 많이 썼는데 대부분 이제 민간 위탁 방식으로 돌봄 일자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돌봄 수요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그리고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지 못했다. 그리고 중앙과 지자체 누가 재원을 얼마만큼 담당하고 누가 직접 서비스를 전달하고 하는 등의 역할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종합적으로 돌봄 노동의 질적 문제를 야기시켜 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문제는 이제 고스란히 이 돌봄 공백 그리고 돌봄 노동자들이 처한 취약한 근로 환경 그리고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 그리고 전체 여성들의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도 잘 드러났듯이 여성들은 여전히 어떠한 응급 상황 위기가 발생하면 1차적으로 돌봄을 책임져야 되고 그러면 1차적으로 노동시장에서 탈락하게 되는 그런 이제 불안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주로 정부가 그동안 어떠한 돌봄 일자리들을 만들었고 그 돌봄 일자리들이 어떤 식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문제를 조금 더 개선하려면 그래도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돌봄이라는 명칭을 달지 않고도 존재하는 무수한 돌봄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모아본 거는 그나마 우리가 돌봄이라고 협의의 돌봄이죠. 앞서 이제 함선유 박사님의 그 구분에 따르면 협의의 돌봄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것들만 한번 모아봤습니다. 우리 윤정현 박사님이 정말 장인 정신으로 한 땀 한 땀 사업 지침과 여러 정책 설명서들을 긁어서 한 자리에 이제 모았는데요. 다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노인 돌봄 대상자에 따라서 노인 돌봄, 아동 돌봄, 그리고 장애인 돌봄 이렇게 나눈다고 한다면 대부분 뭐 요약을 하자면 문제점, 사업의 특징들을 요약을 하자면 대부분 이제 노인 돌봄, 장기요양을 빼고는 보험으로 운영되는 거 빼고는 대부분 재정 지원, 일반 회계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거 해마다 그러니까 뭐 얼마만큼 돈을 쓸 것인가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야 되는 이제 그런 구조라는 거죠. 임금에 관련된 지침은 대부분 뭐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최소한 정부의 어떤 그 사업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준해서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적어도 그 정도의 지침은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임금 체계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이제 임금 구성이 어떠냐, 임금 수준이 어떠냐라고 봤을 때 아주 뭐 단순하다, 뭐 체계라고도 할 것이 사실 없죠. 그냥 기본급에 주휴수당, 그다음에 뭐 처우 개선비라는 명목, 혹은 뭐 명절 상여금, 뭐 근속 장려금 등등의 뭐 종류도 많지도 않습니다. 기타 이제 몇 가지 수당이 있는, 그것도 지자체별로 굉장히 재원 부담의 여력에 따라서 상이하게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본급도 사실 뭐 사회복지 시설이나 아니면 뭐 유치원, 뭐 그다음에 정부 지원하는 뭐 국공립 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후봉제가 아닌 그냥 뭐 직무급도 아니에요. 사실 그 시간당 얼마 딱 정해져 있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곧 이분들이 받는 월급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죠. 그래서 임금 수준을 보면 시간 곱하기 그냥 그분들이 얼마나 한 달에 일하게 되는가, 그 근로 시간조차도 안정적이진 않지만 한 달에 몇 시간을 일하느냐가 월급여로 고스란히 이제 반영이 되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월급이 대부분 뭐 200만 원에 채 못 미치는 그런 이제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다 이제 모아봤더니 결국은 한 100만 정도, 아까 이 한선희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정도 다. 그래서 대부분 정부가 만들어낸 일자리다. 돌봄노동 일자리라고 하는 것들이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100만 일자리, 100만 개의 일자리가 어떤 이제 근로조건, 어떠한 그 대우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돌봄 노동이 저평가되어 있는가? 기본적으로 이제 뭐 민간 위탁, 바우처라는 시스템상의 문제가 이제 근본적인 문제, 주범일 수는 있겠지만, 오늘 이 자리는 전반적인 뭐 전달 체계를 다 문제 삼으려고 하지 않고요. 물론 이제 그것도 문제지만 보상, 저평가의 문제니까 보상에 관련된 문제에만 좀 주목해서 보려고 이 자리에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돌봄 노동 보상 체계의 문제점,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대표적인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문제점이 있다. 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는 돌봄 노동 직종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나마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또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비합리적이다. 그래서 동일 자격으로 유사한 사회복지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시설 유형하고 가이드라인 봉급표상의 직위에 따라서 기본급이 다르게 책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예로 보면 사회복지 이용 시설 근무자가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근속 기간도 장애인 복지관 일반 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디에는 적용되고 어디에는 적용되지 않는, 시설 유형하고 직책에 따라서 기본급이 상이하게 이제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호봉제라서 근속이 늘어날수록 기간 간의 그 누적된 소득 격차가 이제 발생하고 있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임금 체계가 공정하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이제 준용해서 이 가이드라인은 이제 임금 체계를 이제 마련하고 있는데요. 왜 공무원보다 낮은 급여를 받도록 설계하고 있는가? 아무런 이제 타당한 근거가 없다. 예를 들어 이제 시설장은 이제 5급, 공무원 5급에 맞춰져 있고, 시설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는 9급의 한 96% 정도에 준용해서 책정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에 대해서 설명이 별로 없는데, 추측을 해보면 대부분 이제 그 우리 사회에 있는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에게 하청을 주는 거죠. 말하자면 민간 위탁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은 일종의 비용이기 때문에 그 원하청 관계에서 비롯되는 임금 격차가 반영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준용하는 것의 타당성을 문제 제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뭐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사실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사회복지 시설에 적용하는 이 가이드라인인데 어린이집이나 장기요양기관 여기도 엄연한 사회복지 시설인 거죠. 근데 사회복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외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왜 사회복지 시설에 적용하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어린이집이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는 적용 제외하고 있는가라는 것도 이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영유아 돌봄 노동자의 보상 체계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국공립,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하는 시설과 정부 미지원 민간 시설은 정부가 지원하는 시설은 호봉제가 있고 호봉제에 준용해서 엄격하게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미지원 시설은 사실 권고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시설장이 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이제 현실이 그래서 정부 미지원 민간 시설의 임금 수준이 상당히 낮은데 우리나라 이 표준 비용을 결정할 때 실태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경력과 현장의 이제 보육교사의 경력과 호봉 이런 이제 반영해서 표준 비용 체계를 마련을 하는데 이미 이 낮은 경력 호봉을 받고 있는 미지원 시설이 다수인 그런 실태를 반영해서 또 표준 비용을 책정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책정된 수가에 따라서 채용할 수 있는 경력직 보육교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경력직 보육교사를 채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경력교사가 3년 지나면 그 현장에서 동일한 이제 어린이집에서 있기 어려운 그런 이제 현실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다른 문제는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의 보상 체계가 다르다. 유치원 교사는 교육 경력 연수를 호봉에 산정해서 임금을 책정을 한다고 하죠. 하지만 어린이집은 교육 수준에 상관이 없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뭐 그 온라인으로 그 학점을 이수한 뒤에 자격증을 따고 현장에 투입되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최근에 많은 것도 어떠한 교육을 받았느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이런 이 아동 돌봄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린이집은 저숙련, 낮은 그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이제 인력들이 투입이 되고 어린이집 유치원은 교육을 받은 그 교사들이 또 가니까 그러한 현실에 근거해서 또 임금의 차이가 당연한 것처럼 치부되는 그런 이제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노인 돌봄 노동자의 보상체계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째, 이제 수가 결정에 공론장이 부재하다. 현재 장기요양보험위원회에서 수가를 심의 의결하고 있는데 장기요양보험 수가 체계의 모형이나 산정 방식이 비공개되고 있습니다. 직종별 종사자 월 인건비, 관리 운영비 어떻게 산정되는지 공개되지 않는다. 그래서 돌봄 노동자와 이용자의 요구가 서비스 비용 산정할 때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비공개이기 때문에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수가 구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를 그 제대로 반영할 수가 없는 인건비 비중, 인건비와 관리 운영비가 고시할 때도 이제 구분이 되지 않고 인건비 비율이 60.5%, 방문 요양 기간은 86.6%인데 정확하게 이제 개별 노동자들한테 개별 그 요양보호사들한테 얼마만큼 인건비가 지급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이 없고 총액 인건비에 대한 지침만 있는 상황에서 사실 간접 종사자 관리직 하는 분들의 인건비도 얼마나 책정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그리고 이 인건비 비율조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보다도 이제 낮은 상황인데 왜 낮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관리 감독 취약에 따른 이제 노동기본권 문제 침해 이런 이제도 뭐 휴게 시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다거나 초과 근로 시간 보장하지 않는 문제 이런 것도 결국은 보상의 실질적인 실질적인 이제 보상이 낮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바우처 서비스 영역에서의 사회 서비스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속과 경력에 관계없이 급여 수준은 당해년도 최저임금에 준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뭐 최저임금이 올라감에 따라서 최근에 돌봄노동 일자리의 임금 수준도 올라가긴 했지만 과연 이 노동의 성격이 감정노동, 정신노동, 신체노동 여러 가지 복합적인 숙련과 지식과 감정이 필요한 그런 노동임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임금을 책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조차 평가조차 없다라는 게 이제 문제죠. 그냥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어떠한 평가, 진단이 없다. 라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비와 이동시간의 근무시간 인정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 사소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방문 노동자, 호출형 방문 노동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돌봄 노동 현실에서 그 이동 시간이 근무 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사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죠. 인정되느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제 사업은 그 이동 시간, 뭐 실비 지급이든 어떠한 형식으로든 그 어떠한 뭐 장애아 돌보미 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같은 경우는 교통비 지급을 지침에 명시하고 있는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나 방문 요양 서비스는 또 없다. 사업 간에도 일관된 통일된 근무 시간, 이동 시간에 대한 입장이 전무하다라는 것이 또 이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이제 돌봄 노동의 보상 체계의 문제가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고 다음으로 이제 개선 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문제가 언급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이 돌봄 일자리의 질적 개선에 있어서 한 3가지 정도로 집약될 수 있는 목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적정 임금이죠. 과연 최저임금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 것, 타당한 근거가 있느냐라는 것과 또 안정성의 문제. 이 안정성은 단순히 뭐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를 떠나서 근로시간과 적정 근로시간 보장까지 포함해서 충분한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일자리가 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는 것이 결국은 충분한 근로시간은 곧 충분한 소득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용자 중심의 돌봄 노동이 아니라 이용자 중심의 그간의 돌봄 서비스 정책에서 노동자와 이용자의 공통의 이해관계를 찾아가는 그런 이제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양질의 돌봄 서비스가 공공재로서의 성격에 걸맞게 공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돌봄 노동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선 과제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돌봄 노동 정책의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 서비스 관련된 법은 굉장히 많죠. 법도 있고 기본 계획도 있지만 질적인 차원에서 양적인 차원은 물론이고 질적인 차원에서 돌봄 노동의 일자리를 개선하기에 한계가 있다. 여러 부처 그리고 여러 서비스 사업으로 흩어져 있는 그러한 것들을 관통하는 공통의 원칙, 노동권 측면에서 일자리의 질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관리 체계를 필요로 하는데 현재의 개별 서비스를 관할하는 영유아 보육법이나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보장 기본법 이런 등등에서는 사실 서비스 관점, 이용자 관점에
내용은 있지만 돌봄 노동의 인력 수급이라든가 그 인력 수급은 단순히 양적인 수급이 아니라 돌봄 노동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이용자에게 그리고 노동 기본권의 어떤 의미인지에 관련된 내용까지 포함하는, 그러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식의 역할을 해야 되는가, 재정적으로 아니면 감독이나 관리 기능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좀 포함되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원칙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회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을 명시하고 공적인 지원 및 관리 책무를 규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공공재인데 다른 전기, 통신, 교통에 관련된 공공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공기관을 설립 지정해서 이 일자리를 어떻게, 이 서비스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관련된 법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처럼 사회 서비스도 공공재적인 성격, 필수 서비스이고 필수 노동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선언을 하면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그리고 규율의 근거로 삼아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재가요양기관 이런 공공직영으로 바로 전환하기는 사실 어려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서비스 질 관리 정부가 지금 서비스의 품질 관리, 이용자에게 얼마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이용자 관점에서 품질 관리를 하고 있다면 임금 체계나 근로 조건의 핵심 사항에 관해서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일자리의 질을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 마련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좀 더 정부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봄 노동의 가치를 반영한 서비스 단가를 결정해야 된다. 물론 소위 서비스 단가, 수가만 올린다고 해서 저절로 그 돌봄 노동의 가치가 반영된 돌봄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공정하고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죠. 수가만 올리면 다가 아닌데 수가를 올림과 동시에 그 과정, 구조를 어떻게 마련하는가가 사실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돌봄 서비스 단가 결정 구조 개선 그리고 공론화를 해야 된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이 비공개인 상황에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의 위원회에서 돌봄 비용 그리고 사회적 분담에 대해서 다룰 수 있어야 되고 돌봄 노동의 가치 인정이 단가 결정의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됨을 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돌봄 노동의 가치를 반영한 단가를 결정을 하는데 목표를 설정해야 되겠죠, 그죠? 단계적으로 일자리 몇 개, 이용자 몇 명에서 몇 명 확대, 보통 그것만 있잖아요. 사업 계획 아니면 그런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을 보면 거기에 반드시 들어갈 내용이 돌봄 노동에 대한 적정 임금 목표치를 설정을 하고 그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시행해야 된다. 그래서 앞에 우리 함선유 박사님께서 보여주셨지만 여러 가지 차원에서 타 직종과 돌봄 노동 일자리의 임금 격차가 존재합니다. 그 임금 격차 중에 어떠한 부분을 순차적으로 시급하게 혹은 장기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할 것인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업 구조나 수가 구조나 인력 양성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돌봄 노동자들의 임금이 좀 더 공정하게 책정되어야 된다라는 그 움직임은 사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지금 뒤늦게 시작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공식적인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돌봄 노동자들에게 실질 생활임금을 최저선으로 만들자. 왜 최저임금?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중위소득이 66% 아니면 기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서 항상 낮은 수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아니라 실제로 살 수 있는 임금이라는 의미에서 실질 생활 임금을 최저선으로 보장해야 된다라는 이제 캠페인이 영국이나 아니면 뭐 웨일즈나 다른 나라 스코틀랜드도 그렇고 대부분 최저임금이 최저 기준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은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아니라 실질 생활임금. 실질 생활임금은 뭐 우리도 생활임금이라고 정했지만 그러한 의미의 뭐 현재 이제 시행되고 있는 생활임금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실제로 노동자가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이라고 좀 광범위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웨일즈에서도 사회적 돌봄 공정 일자리 포럼을 만들어서 실질 생활임금이 돌봄 노동자가 받는 최저임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이 포럼에는 종사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죠. 스코틀랜드 이제 정부에서도 내셔널 케어 웨이지 정책을 이제 실시를 해서 임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라고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임금을 올린다라는 것은 정부가 재정을 더 많이 써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재정적 지원 확대를 위해서 계획을 이제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돌봄 노동을 위한 공정임금 목표가 이제 설정되면 어떻게 임금을 지급할 것인가 계획을 이제 수립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다른 나라에서도 호주 같은 경우도 그런 이제 연방 공정근로위원회에서 재원 관련해서 정부가 직접적 간접적인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한 바 있고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제 해외에서도 이 돌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 이제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과연 뭐냐? 다리 만들고 도로 깔고 건물 짓고 이런 것만 이제 인프라가 아니라 돌봄에 대한 육아휴직이라든가 아니면 돌봄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비용이 아니라 지출이 그냥 낭비적인 지출이 아니라 장기적인 사회적으로 많은 혜택을 가져오는 투자다라는 관점에서 인프라라는 용어를 새롭게 정의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정부가 재정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로는 돌봄 노동 보상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회 서비스 업종의 표준 임금 체계를 적용해야 된다. 앞서도 보셨지만 거의 단일 임금 체계가 없거나 아니면 제각각인 그런 이제 사회 서비스 영역에 단일 임금 체계를 만들어서 그 안으로 통합시키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이제 어렵다면 현재 존재하는 여러 사회 서비스 영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그 개별적으로 좀 접근하는 방식이 좋다. 요양보호사의 경우는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속에 적용 제외로 뒀던 많은 것들을 서비스 일자리를 그 안에 일차적으로 포함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력과 근속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직무 숙련 보상 체계의 연계 방안을 이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임금 가이드라인이 없고 혹은 일부 직종만 이제 호봉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호봉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자라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직무 숙련급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일자리의 직무 가치를 재평가하는 그런 이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돌봄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이제 개선하는 그 임금에 직접적인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아도 다른 방식의 다른 영역의 이제 근로 조건도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근로 시간을 보장해야 된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중단하면 바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호출형 일자리인데 최소한 월 60시간 근무를 기본급으로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건 최근에 이제 가사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가사 근로자, 비공식 영역에 있던 가사 근로자를 공식화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이제 법률인데 여기서도 사실 최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시간 보장할 것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이제 움직임, 이런 움직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도 장기적으로 다른 이제 사회 서비스 영역에도 이러한 이제 법률을 준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노르웨이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이제 호출형 근로 시간을 사실상 보장하지 않는 계약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최소 근로 시간을 보장하는 계약만 허용하는 식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교통비와 이동 시간의 근로 시간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문제는 앞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다른 이제 공공부문 유사 직역과의 임금 격차를 조정해야 된다라는 거. 다른 업종이나 공공부문의 다른 종사자에 비해서도 임금 수준이 굉장히 낮은 것이 특징인데 영국 같은 경우도 다른 이제 예를 들어서 그 NHS 임금 기준표상의 유사한 직군에 있는 일자리와 비교해 봤더니 한 39% 이상은 높일 필요가 있더라. 라는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유사 직역과의 임금 격차를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근로 감독 그리고 다른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가 서로 당신네 사업이다라고 하면서 기본적인 이제 노동 관련 그 법령 얼마나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이제 행태를 이제 보이고 있는데 정기적인 근로 감독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돌봄 노동자의 집단적인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만들어야 된다. 서비스 단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초기업 단위 돌봄 노동의 특성은 특히 이 여러 기관을 자주자주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하는 교섭을 통해서 임금 인상을 하기가 어려운 이제 상황이죠. 이러한 돌봄 노동의 특성을 반영해서 초기업 단위의 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개선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돌봄 노동의 일자리 질을 개선한다는 것이 돌봄 노동자들에게만 좋은 거냐 이제 그게 아니라는 많은 이제 연구들이 최근에 있습니다. 임금을 인상했을 때 사회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된다. 한번 봤는데 임금을 20% 정도만 인상을 한다고 해도 앞서 제가 보여드린 그런 사업들에 참여하는 종사자들의 임금을 20% 정도만 인상해도 3조 정도 추가로 드는데 그 3조를 추가로 투입했을 때 추가로 이제 창출되는 일자리가 13,000개 정도 그리고 대부분 남성 일자리도 많이 창출이 되지만 같은 금액을 이제 건설에 투입했을 때 창출되는 남성 일자리보다 상대적으로 여성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 그리고 돌봄 경제를 우선시하는 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만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경제,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된다. 라는 이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회가 책임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 돌봄에 대한 지출을 투자로 재정립해야 된다. 그리고 돌봄이 우리 모두에게 제공하는 가치를 인식하고 적절한 급여, 조건, 그리고 기준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많은 이제 국내외의 목소리가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이번 기회에 대통령 선거를 이제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과제들을 좀 더 진지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